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손에 들린 단팥빵 하나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흘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으면 자존심 따위는 사치가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배고픈 짐승이 되어 있었어요. 편의점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때 78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택시핸들을 잡으며 성실하게 살았던 세월이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이 단팥빵 하나 때문에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팥빵 하나로 시작된 제 굴욕과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춥기만 한 이 겨울의 기록입니다. 해피엔딩을 기대하신다면 미리 말씀드리죠. 이 이야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결말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가족이자 힘입니다.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1장 1000원의 무게. 11월 23일 저녁 7시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에서 중앙로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뇌경색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된 저에게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오른손에서 땀이 났어요. 11월인데도 말이죠.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섞인 땀이었어요. 편의점 유리문 앞에 섰을 때 안에 환한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진열대들, 깔끔하게 정돈된 상품들. 그 모든 게 저와는 다른 세계 같았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편의점 문 앞에서 서성이는 늙은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수상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겠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종이 경쾌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제게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쪽방에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항상 춥거든요.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어야 겨우 견딜만 했습니다. 카운터에는 20대로 보이는 알바생이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빵 진열대 앞으로 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한 걸음씩 옮기는데 지팡이 끝이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마치 제 존재를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야채빵. 종류가 참 많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골라서 계산했을 텐데 이제는 가격표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200원, 1500원, 1300원, 1800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제 주머니에는 동전이 580원어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쪽방촌 입구 쓰레기통을 뒤져서 주운 빈캔 6개를 고물상에 팔아서 생긴 돈이었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크게 울려서 알바생이 들었을까봐 걱정됐어요. 손으로 배를 감싸며 소리를 줄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늘이 사흘째였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께는 경로당에서 얻어먹은 김밥 한 줄, 어제는 편의점 뒤 쓰레기통에서 주운 삼각김밥 하나.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지만 배탈 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경로당도 월요일이라 쉬는 날이었고 쓰레기통에도 마땅한 게 없었어요. 월급날까지 닷새만 버티면 돼. 닷새만.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기초연금 31만 원이 들어오는 날까지 버티면 됐어요. 그런데 닷새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단팥빵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포장지 너머로 빵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건 제 상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격표를 다시 봤습니다. 1,200원. 저에게는 120만 원처럼 느껴지는 금액이었어요. 그냥 한 번만, 딱 한 번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생존 본능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배고프면 이성을 잃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알바생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다른 손님은 없었어요. CCTV가 천장에 달려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먹어야 산다. 살아야 한다. 단순하고 원초적인 욕구였어요. 철학도 도덕도 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배고픔이라는 감각만 남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단팥빵을 점퍼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심장이 멎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숨도 멈췄으니까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인 것 같았습니다. 배가 좀 나왔고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그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혀도 잘 안 돌아가는데 당황하니까 더 심해졌어요. 손에 든 거 내려놓으세요.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명령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단팥빵을 내려놓으려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마치 빵이 손에 달라붙은 것처럼. 빨리요.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컥, 빵이 진열대에 떨어졌어요. 굴러서 바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무릎도 함께 꺾였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8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군대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이 없었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사흘째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 CCTV에 다 찍혔어요. 사장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렌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신의 눈처럼.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예요. 계속 봐드리면 끝이 없습니다. 3번째. 그렇다면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다는 건가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제발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애원했습니다. 자존심도 뭣도 없었어요. 그저 경찰서에만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은 반드시 신고하겠습니다. 사장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112.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발이요. 하지만 통화는 이미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중앙로 GS25입니다. 절도 현행범이 있어요. 네, 지금 제압하고 있습니다. 제압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됐구나. 78년 만에 처음으로. 알바생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불쌍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편의점 문이 열리고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저 할아버지.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제가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사과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바닥은 차가웠어요. 무릎을 통해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11월의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손님이 하나 둘 더 들어왔고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저 할아버지. 도둑이래. 에휴, 저 나이에.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렸어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편의점 앞에 멈췄어요. 경찰차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모든 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이상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너무 오래 꿇어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습니다. 이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줬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할아버지가 빵을 훔치려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할아버지, 맞습니까? 이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직무는 수행해야 했겠죠. 네, 맞습니다. 단팥빵 1,200원짜리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200원이라는 금액을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고작 그 돈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게. 어르신, 죄송하지만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또 한 명의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경찰관이었어요. 제 또래의 자식뻘 되는 나이였죠. 네, 알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으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왼쪽 다리는 원래 불편한데 오른쪽 다리까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가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이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비참했어요. 경찰한테 부축받으며 경찰차로 가는 78세 노인. 이게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편의점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사장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알바생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손님들. 그들의 눈빛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그 밖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편의점 앞에 경찰차가 서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인 거겠죠. 저 할아버지가 뭘 훔쳤대. 에휴, 안 됐네. 요즘 노인들 문제 심각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회색 시트에 앉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쾅! 그 소리와 함께 제 인생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경찰관이 운전석에, 나이든 경찰관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편의점이 멀어져 갔습니다. 환한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어요. 그 불빛과 함께 제 마지막 자존심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장, 수갑의 차가움. 경찰차는 천천히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택시를 몰던 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길을 달렸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아니, 감회라기보다는 허탈함이었을까요? 그때는 운전석에 앉아서 이 길을 달렸는데 이제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서 이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영등포 사거리를 지났습니다. 저기 모퉁이에 있던 분식집. 새벽 운행 끝나고 자주 들렀던 곳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참 친절했었죠. 기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며 떡볶이에 튀김을 하나 더 얹어주곤 했어요. 지금도 그 가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없어졌겠죠. 20년도 더 된 일이니까요.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이 경찰관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대답하면서도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쪽방촌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웠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있긴 한데요. 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가족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창피했으니까요. 연락은 안 하세요? 몇 년째? 연락 안 합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이런 경우를 많이 봤겠죠. 여의도를 지나갔습니다. 63빌딩이 밤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화려한 건물들, 모두 저와는 상관없는 세계였습니다. 문득 1988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어요. 그때 저는 42살이었고 한창 일할 나이였죠. 택시 운전으로 돈을 꽤 벌었어요. 올림픽 기간에는 외국 손님들도 많이 태웠고 팁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한테 금반지를 사줬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보, 이거 진짜예요? 정말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내는 10번도 넘게 물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희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준 금반지였어요. 그 반지, 아내가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팔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요. 아내는 울면서 반지를 내놓았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고생해서 사준 건데. 괜찮아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 경찰관의 질문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이 있어서 다리가 불편합니다. 치료는 받으세요? 돈이 없어서.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사실이었어요. 병원에서 준 약은 한 달치 15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알 먹을 걸 반 알만 먹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안 해보셨어요?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민센터 가시면 도와주는데요. 갔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준비하라는 게 많아서 자식들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고 자식들한테 연락하기가 싫었어요. 3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 자식들한테 이제 와서 서류 달라고 연락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경찰차가 신호등에 멈췄어요. 빨간불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옆 차선에 택시가 섰어요.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저렇게 운전대를 잡았었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허무한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1982년에 택시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 나이 36살이었죠.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거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손님들이 기사님 안전 운전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기사님 덕분에 약속 시간에 맞춰 갔어요 하고 고마워할 때 그런 순간들이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낸 것도 딸을 시집 보낸 것도 모두 택시 운전으로 번 돈이었어요. 자랑스러웠죠. 비록 화이트 칼라는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까요. 그런데 2008년 회사가 부도났어요. 박 기사님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사장의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밀린 월급도 못 받았어요. 64세의 나이에 길거리로 내몰린 거죠.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어디서도 64세 택시기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보험료가 비싸서요. 젊은 사람도 많은데. 거절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늙어서라는 한마디로 요약됐습니다.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저축한 돈이 바닥났어요. 집세를 못 내서 전셋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월세로 옮겼다가 다시 더 작은 월세로, 그리고 결국 쪽방촌으로. 어르신 다 왔습니다.
이 경찰관의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어느새 경찰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건물이 크고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불빛이 밝았지만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불빛이었죠. 차에서 내리려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이 경찰관이 또다시 제 팔을 부축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어르신. 경찰서 입구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경찰에게 부축받으며 걸어가는 늙은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제 죄를 낱낱이 비추는 것 같았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잠깐만요. 이 경찰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니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 몇 명이 더 앉아 있었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이, 40대쯤 되는 남자, 그리고 저. 우리는 모두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죠.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밤 8시 15분. 1시간 전만 해도 저는 쪽방에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찰서에 앉아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한숨이 나왔어요. 박진수 어르신? 이 경찰관이 불렀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양옆에 문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형사 1팀, 형사 2팀, 여성 청소년과 문패들이 보였어요. 맨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방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회색 벽 철제 책상, 2개의 의자, 그리고 천장의 형광등.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딱딱한 의자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왔지만 참았어요. 이 경찰관이 맞은편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어르신, 긴장 푸세요. 그냥 간단히 조사만 하는 겁니다. 간단하다고 했지만 제게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책상 위에 종이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물이 담겨 있었어요. 목마르시면 드세요. 고맙습니다. 컵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흔들렸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이었지만 목을 축이니 조금 나아졌어요. 3장. 취조실의 형광등.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진수입니다. 생년월일은요? 1946년 3월 15일생입니다. 이 경찰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방이라서 그랬겠죠. 주소는요? 영등포구 당산동 쪽방촌입니다. 정확한 번지는 번지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번지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괜찮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어요. 46만 315. 그 숫자들이 제 78년 인생을 압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직업은 뭐라고 적을까요? 무직입니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창피했어요. 30년 동안 택시기사였는데 이제는 무직. 전에는 뭐 하셨어요?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30년 동안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언제 그만두셨어요? 2008년에 회사가 부도나서.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니까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이 경찰관의 목소리에 동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배우자는 2011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자녀분들과는 연락하세요? 아니요. 몇 년째 연락 안 합니다. 왜요? 왜냐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너무 긴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제가 짐이 된다고 해서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경찰관이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현재 혼자 사시는 거네요? 네. 수입은 어떻게 되세요? 기초연금 31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거로 생활이 되세요? 월세 20만 원 내고 나면 11만 원 남습니다. 한 달에 11만 원으로요? 네. 이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상상이 안 되겠죠. 한 달에 11만 원으로 사는 삶이. 그럼 하루에 3,6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미 계산해 봤거든요. 수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라면으로 버팁니다. 가끔 경로당에서 밥도 얻어먹고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숨길 필요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찰관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표정이었죠.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정말 안 해보셨어요? 해보려고 했는데요.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작년에 주민센터에 갔던 일을 말이죠. 주민센터 직원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서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이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도 써야 하고 부양의무자 서류도 필요해요. 자녀분들 소득 증명도 떼어오셔야 하고 서류 목록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게다가 자녀들 서류까지 필요하다니.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응, 나다. 아버지.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전화번호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는 아들. 아들아, 미안한데 서류 좀 떼다 줄 수 있겠니? 무슨 서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 소득 증명이 필요하다더구나. 그거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제 서류 내면 저까지 부양의무자로 잡혀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미안해요.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지만 비슷했어요. 아빠, 저희도 시댁 눈치 보이고 남편이 싫어해요.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이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그런데 요즘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어요. 자녀가 있어도 연락 안 하고 지내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가요? 네, 나중에 복지사분 만나보세요.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한 번 상처받았으니까요. 어르신, 그럼 이제 오늘 일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네.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오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늘이 사흘째였어요. 사흘째요? 제대로 못 먹은 지 사흘째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저께는 경로당에서 김밥 한 줄 얻어먹었고 어제는 쓰레기통에서 삼각김밥을 주워 먹었어요. 쓰레기통에서요? 네.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거였는데 괜찮았어요. 배탈 안 났습니다. 말하면서도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78세 노인이 쓰레기통을 뒤지다니. 오늘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경로당도 쉬는 날이고 쓰레기통에도 없고. 그래서 편의점에 가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정말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따뜻한 데서 좀 있다가 나가려고.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보니까 배에서 소리가 나고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빵값이 얼마였어요? 1,200원이었어요. 단팥빵 1,200원. 이 경찰관이 중얼거렸어요.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큰 돈이에요. 1,200원이면 라면 한 개 사고 계란도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훔치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 전과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관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했어요. 클릭하는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모든 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전과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건강은 어떠세요? 아까 뇌경색 후유증 있다고 하셨는데. 네, 3년 전에 쓰러졌어요. 왼쪽이 마비돼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병원은 다니세요? 돈이 없어서.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약값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 달에 15만 원이요. 그래서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어요. 이 경찰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반으로 쪼개서요? 네. 하루에 한 알 먹을 걸 반 알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2달은 버티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사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약이라도 먹는다는 위안을 얻을 뿐이죠. 이 경찰관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갈등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경찰관님이 죄송하다고 하세요? 잘못한 건 저인데.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경찰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르신들이 배고파서, 추워서, 아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걸 훔치시다가 잡혀오시는 거. 한 달에 몇 번씩 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전 매번 조서만 쓰고 보내드릴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해드리고. 그의 목소리에서 자책감이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서 작성이 거의 끝났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틀린 게 없으면 서명해 주세요. 종이를 건네받았는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노안이 심해서 돋보기 없이는 읽기 힘들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경찰관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줬어요. 제 비참한 하루가 공식 문서로 기록되는 걸 듣는 기분은 착잡했습니다. 피의자는 2024년 11월 23일 19시 10분경 서울 영등포구 중앙로 소재 GS25 편의점에서 단팥빵 한 개씩가 1,200원 상당을 절취하려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제 인생이 이 몇 줄의 문장으로 압축되는 거였어요. 내용이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펜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박진수라는 세 글자를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예전에는 글씨를 곱게 썼는데 나이가 들고 병을 얻으니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어르신, 이제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이요? 네, 담당 검사님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검찰에서 연락 오면 그때 가시면 돼요. 벌금 같은 건 얼마나 나오나요? 그건 검사님이 결정하실 일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벌금. 만약 10만 원만 나와도 저는 못 냅니다. 그럼 노역장에 가야 하는 건가요? 혹시 노역장에 가게 되나요?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담당 검사님이 잘 처리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법은 냉정하다고 하잖아요. 일어나세요. 제가 밖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저렸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봅니다. 지팡이로 몸을 지탱하며 겨우 일어섰어요. 취조실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제 죄를 영원히 기억할 것만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다른 조사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왜 훔쳤다는 거야?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 저는 그렇게 화내지도 못했어요. 화낼 자격도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실제로 훔치려고 했으니까. 로비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몇 명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겠죠.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그리고 어르신. 이 경찰관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제발 받으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드세요.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어르신, 제 할아버지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젊은 경찰관도 할아버지가 계시구나. 어쩌면 저 같은 처지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10,000원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손에 든 10,000원짜리 지폐는 따뜻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구나.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편의점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다시는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어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주인 아주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어떤 거요? 참치김밥? 야채김밥? 제일 싼 거요. 야채김밥이 3,000원이에요. 3,000원. 10,000원으로 김밥도 사고 라면도 살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거 주세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김밥을 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여기요.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간 만든 거였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 맛이 퍼졌어요. 간단한 야채김밥이었지만 그 순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배고픔이 해소돼서인지, 이 경찰관의 친절이 고마워서인지, 아니면 제 처지가 한심해서인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맛있어서가 아니라 슬퍼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김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배가 부르니 조금 힘이 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사장. 검사실의 만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 경찰관이 준 10,000원으로 라면을 사서 먹으며 버텼어요. 그리고 기초연금이 들어왔습니다. 31만 원.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니 11만 원이 남았어요.
한 달을 이 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어요. 요즘은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여보세요? 박진수 어르신이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입니다. 김민준 검사님이 어르신을 면담하시려고 하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청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검찰청.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겠죠.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샜어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노역장에 가게 될까?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봤자 낡은 점퍼와 바지였지만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흰 수염, 초점 없는 눈빛. 저는 정말 늙었더군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면도를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면도날도 낡았고 손도 떨려서 자칫하면 베일 것 같았습니다. 검찰청까지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었어요. 교통비를 아끼려면 걸어가야 했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1,400원. 왕복 2,800원이었어요. 하루 식비만큼 되는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힘들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지만 고장나 있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면서 숨이 찼어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바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젊은 직장인 하나가 제 옆에 섰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랬었는데, 아니, 저는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네요. 택시 유니폼만 입었으니까요. 새 정거장이 금방 지나갔어요. 검찰청역에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찰청 건물이 보였어요. 높고 위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 제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있구나. 다리가 떨렸어요. 용기를 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정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어요. 가방 안을 열어 보이고 금속 탐지기 검사도 받았습니다. 마치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범죄자긴 하지만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박진수입니다. 김민준 검사님이 오라고 하셔서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낡은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형사 2부입니다.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길고 넓었어요. 양쪽으로 사무실 문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형사 1부, 형사 2부, 공안부. 문패들을 보면서 걸어갔어요. 형사 2부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어르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가죽 의자였는데 푹신했습니다. 경찰서 의자보다 훨씬 좋았어요. 김민준 검사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조서인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사건 내용은 다 파악했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단팥빵 1,200원짜리를 훔치려다 적발됐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사실이니까요.
전과는 없으시고요. 네, 평생 처음입니다. 김 검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살입니다. 78살. 김 검사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가족은 없으신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만 연락은 안 합니다. 왜요? 제가 짐이 된다고 해서요. 김 검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스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식들한테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 검사가 다시 창밖을 봤어요. 그의 옆얼굴이 보였는데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제 할아버지도 어르신과 비슷한 나이셨을 때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검사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사법시험 준비하던 때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마트에서 라면을 훔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는데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김 검사의 눈이 붉어졌어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했던 겁니다. 시험 준비하느라 바빠서 나중에 합격하면 잘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셨군요. 할아버지는 그 일로 너무 상처받으셨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신 게 평생 처음이셨거든요. 제 상황과 똑같았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김 검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1년 후 쪽방에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발견된 건 사흘 뒤였어요. 세상에.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를 봤을 때 너무 마른 모습이셨어요.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사셨던 거죠. 김 검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 젊은 검사가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지. 어르신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생각나서요. 김 검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하지 못한 일을 어르신한테라도 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누군가의 할아버지인데 제 손주들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줄까요? 어르신 혹시 복지 혜택은 받고 계신가요? 기초연금만 31만 원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요? 해보려고 했는데 서류가 복잡하고 자식들 서류도 필요하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요즘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어요. 자녀가 있어도 연락 안 하고 지내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복지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김 검사가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 씨, 나 김민준이야. 응, 잘 지내지? 있잖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복지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응, 고마워.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 통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어르신 제 대학 후배인데 사회복지사예요. 1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려가시면 만나보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김 검사가 서류를 한 장 꺼냈어요. 이번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겠습니다. 기소유예요? 네, 처벌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처벌을 각오하고 왔는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복지 상담을 꼭 받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주세요.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김 검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제발.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말을 저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김 검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5장. 할아버지의 그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김 검사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쪽방에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로비에 내려오니 30대 여성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어르신이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청 복지과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김민준 검사님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잠깐 상담해 드릴게요. 로비 한쪽 상담 공간에 앉았어요. 이 복지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현재 어떤 혜택을 받고 계세요? 기초연금 31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이요? 네. 의료보험은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요. 한 달에 2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이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어요. 어르신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혼자 사시고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재산도 없으시면 대상이 되세요. 그런데 자식들이 있어서 요즘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어요. 자녀분들과 연락 안 하고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그럼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계신 거니까요. 이 복지사가 여러 서류를 보여줬어요. 신청서, 동의서, 확인서. 종류가 많았지만 그녀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일단 생계급여부터 설명드릴게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월 62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62만 원이요?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받는 31만 원의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급여도 별도로 나와요. 월세 지원인데 어르신은 월세가 얼마세요? 20만 원입니다. 그럼 거의 다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급여도 있어요. 병원비를 거의 안 내셔도 돼요. 너무 좋은 얘기라서 오히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의 권리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권리라. 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웠습니다. 78년을 자립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어르신, 혹시 건강상 문제는 없으세요? 뇌경색 후유증이 있어서 다리가 불편해요. 그럼 장애 등급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오세요. 장애 등급이요? 네. 그러면 장애인연금이랑 활동지원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복지사는 정말 친절했어요. 복잡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내일 오전에 주민센터로 오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천만에요. 이게 제 일이에요. 이 복지사가 명함을 줬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중구청 복지과 이미영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김 검사, 이 경찰관, 이미영 복지사.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담을 마치고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김 검사 사무실이 있는 쪽을 돌아봤어요. 3층 어딘가에 그가 있겠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고맙습니다, 검사님. 덕분에 살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보니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조금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전히 행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낡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기소유예, 복지 혜택,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정을 받은 거니까요.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은 거. 이게 맞는 건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 중앙로 GS25 사장 최영호입니다. 편의점 사장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네, 가능하시면.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혹시 추가로 뭔가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6장. 편의점 사장의 전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집에 왔는데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으니 30분쯤 걸렸습니다. 편의점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번 그 굴욕적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빌던 모습, 수갑찬 손목,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들어가기 싫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딸랑. 문종 소리에 최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군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가 직원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좁았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최 사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최 사장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르신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사과요? 네. 지난번에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건데.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최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버지 얘기입니다. 아버지요? 네. IMF 때였어요. 1998년. 최 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힘든 기억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셨어요.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셨죠. 힘드셨겠네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입시 준비하느라 바빴죠. 최 사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취업을 알아보셨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기술이 없다고. 제 상황과 똑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마트에서 라면을 훔치시다가 잡히셨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최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서에 갔을 때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바닥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창피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창피한 짓을 하셨나고. 저도 그랬었죠. 제 자식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으셨던 거죠. 최 사장이 눈물을 닦았어요. 어르신을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했어요. 어르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셨을 텐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어르신 혹시 검찰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기소유예 처분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최 사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여기 한쪽 구석에 나눔의 빵 코너를 만들려고 해요. 나눔의 빵이요? 네.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들을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최 사장이 편의점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구석에 작은 바구니 하나 놓고 빵 몇 개씩 넣어두려고요. 그런 걸 하시려고요? 네. 어르신 같은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그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복잡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 일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도둑질을 막는 것보다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어르신 괜찮으시면 가끔 들러서 빵 하나씩 가져가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고맙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또 다른 굴욕처럼 느껴진다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못다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 사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 편의점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아들아,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라. 내 아버지처럼 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라. 최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에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어르신, 최 사장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뭡니까? 그날 단팥빵 값이에요. 1,200원. 아니, 그건 제가 더 드리고 싶지만 자존심 상하실까봐. 그냥 빵값만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2개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결국 받았어요. 거절하면 오히려 그분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았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편의점 안을 보니 정말로 구석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나눔의 빵이라고 손글씨로 쓴 팻말도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빵은 안 넣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려고요. 잘하시는 일입니다. 어르신이 첫 번째 고객이에요. 내일부터 오세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최 사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수치심. 결국 나는 동정받는 거구나.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는. 7장. 나눔의 빵. 그러나 다음 날 이미영 복지사를 만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동의서에 서명하고 여러 절차를 밟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이 복지사가 옆에서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한 달 정도 심사 기간이 걸려요.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달. 그동안은 여전히 31만 원으로 버텨야 했어요. 며칠 후 편의점에 갔습니다. 나눔의 빵 코너에 빵이 몇 개 들어 있었어요. 단팥빵, 크림빵, 야채빵. 어르신, 어서 오세요. 최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빵 하나 가져가세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들. 저 할아버지는 공짜 빵 먹으러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빨리 빵 하나를 집어들고 나왔어요. 부끄러워서 최 사장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편의점에 갔어요. 매번 부끄러웠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 맨날 오시네. 공짜니까 오시는 거지. 일도 안 하시고 공짜만 받으려고 하시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빨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와서 받아온 빵을 내려놓았어요. 크림빵이었는데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도 안 하고 공짜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어요. 78살의 다리까지 불편한데 어디서 저를 써주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겠죠. 그냥 게으른 노인으로만 보이겠죠. 며칠 후 또 편의점에 갔어요. 나눔의 빵 코너에서 빵을 집으려는데 젊은 여자 손님이 지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요즘 공짜로 주는 게 너무 많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늘어나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빵을 내려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최 사장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경로당 앞을 지나쳤어요. 안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들어갈까? 망설이다가 들어갔어요. 경로당이라면 최소한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박 씨, 오랜만이네요.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그동안 좀 바빴어요. 밥 드셨어요? 같이 먹어요. 도시락을 받아서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 소박했지만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박 씨, 수급자 신청 어떻게 됐어요? 심사 중이에요. 한 달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네요. 그럼 이제 편해지시겠어요? 편해질까요? 경제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마음은. 식사 후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들과 연락 안 하는 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짐으로만 생각해요. 이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세상이 변했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해요. 자식들한테 기대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었지만 슬픈 말이기도 했어요. 며칠 후 새로운 어르신이 경로당에 오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옷차림이 남루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도시락을 안 받으시더군요. 왜 안 드세요? 제가 물었어요. 배가 안 고파서요.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하나 더 받아왔어요. 드세요. 남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몇 달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빵을 훔치려던 그 절박한 순간. 혹시 복지 혜택 받고 계세요? 신청해봤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복지사가 있어요. 소개해드릴까요? 정말요? 제가 이미영 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복지사님, 여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세요? 제가 내일 경로당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며칠 후 그 어르신이 제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박 씨 덕분에 수급자 신청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박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 저는 좋은 사람일까요? 빵을 훔치려던 사람이 동정받으며 사는 사람이. 한 달 후 이미영 복지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수급자 선정됐어요. 축하드려요. 정말요? 네, 다음 주부터 생계급여 나와요. 62만 원이요. 62만 원. 지금 받는 31만 원의 2배.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첫 수급비를 받던 날 통장에 들어온 돈을 확인했어요. 93만 원. 기초연금 31만 원과 생계급여 62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내 돈인가? 남의 세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8장. 여전히 추운 겨울. 수급자가 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매달 93만 원을 받으니 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죠. 월세 20만 원 내고 공과금 5만 원 내고 나면 68만 원이 남았어요. 한 달을 68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병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의료급여 덕분에 거의 돈을 안 내도 됐습니다. 약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편의점 앞을 지날 때마다 나눔의 빵 코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빵들이 들어있었고 가끔 다른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모습도 봤어요. 최 사장은 여전히 친절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급비를 받으니까 빵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니, 사실은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나오는 젊은 손님의 대화가 들렸어요. 나눔 코너 만들어놨네. 근데 CCTV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게. 나눔이라고 해놓고 결국 감시하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편의점 천장의 CCTV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눔의 빵 코너도 계산대도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죠. 결국 우리는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구나. 씁쓸했어요. 나눔이라는 이름의 시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의심받고 있는 거니까요. 경로당에 자주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서요. 박 씨,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수급자 되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좋아진 건 경제적인 상황뿐이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경로당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어요. 복지 혜택을 모르는 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미영 복지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도운 어르신들이 10명쯤 됐어요. 다들 고마워하셨지만 저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빵을 훔치려던 사람, 무릎 꿇고 빌던 사람. 겨울이 왔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새로운 어르신이 저에게 물었어요. 박 씨, 수급자 되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신가요?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먹고 살만한가? 경제적으로는 그래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살만한 걸까요? 글쎄요. 먹고는 살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경제적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른 문제들은 여전했어요. 자존심의 문제, 소외감, 외로움. 78년을 살아오면서 자립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도움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권리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녁에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방이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수급비로 전기장판도 샀거든요. 냉장고에는 음식도 있었어요. 김치, 달걀, 두부, 채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요였죠. 하지만 혼자 밥을 먹는 게 쓸쓸했어요. TV를 켜봤지만 재미없었습니다. 문득 자식들이 생각났어요. 아들, 딸, 손주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3년째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수급자가 됐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앞을 지나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의 빵 코너를 봤어요. 오늘도 빵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CCTV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어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빵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마치 도둑처럼. 그 모습이 몇 달 전 제 모습 같았어요. 나눔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할머니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거. 편의점을 지나 계속 걸었어요. 주민센터 앞을 지나쳤습니다. 저기서 이미영 복지사가 일하고 있겠죠. 검찰청 방향을 봤어요. 저 멀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김민준 검사도 오늘 출근했겠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경찰서도 보였어요. 이상민 경찰관도 있겠죠. 오늘도 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김 검사, 이 경찰관, 이미영 복지사, 최 사장. 그분들 덕분에 저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좋은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서 사는 삶이라니. 경로당에 도착했어요. 어르신들이 벌써 모여 계셨습니다. 박 씨, 아침 드셨어요? 네, 먹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침을 먹긴 했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몇 가지.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박 씨, 요즘 새로 오신 분들 많이 도와주시던데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일까요? 저는 그냥 외로워서 그러는 건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제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은 건지도. 식사 후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박 씨시죠?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요? 복지 혜택 받는 거 도와주신다면서요? 저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분의 사정을 들어봤어요. 저와 비슷했습니다. 혼자 사시고 자식들과 연락 안 하고 기초연금만으로 버티고. 이미영 복지사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씨. 천만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뿌옇죠. 언제 별을 본 게 마지막이었을까? 시골에서 살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별이 많았는데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곧 교체해야겠네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곰팡이 자국이 여전했습니다. 겨울이라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경제적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가요? 배부르면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저에게 필요한 건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었어요. 존중, 인정, 사랑.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복지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핸드폰을 봤어요. 마지막 통화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미영 복지사와의 통화. 문자도 없었어요. 아들한테서도 딸한테서도. 잊혀진 사람. 그게 제 현재였어요. 경제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경로당에 갔어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요. 어제 만난 그 어르신이 와 계셨어요. 박 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 저도 희망이 있을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밖에 나왔어요. 날씨가 흐렸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어요. 편의점 앞을 또 지나쳤어요. 나눔의 빵 코너를 봤습니다. 여전히 빵들이 있었고 천장에 CCTV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나눔과 감시. 아이러니했어요. 주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 도우면서도 의심하는 거. 그게 현실이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들. 김 검사의 기소유예, 이 경찰관의 10,000원, 이미영 복지사의 도움, 최 사장의 나눔의 빵, 그리고 정부의 수급비. 모두 고마운 일들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시혜였으니까요. 제가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의에 기댄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미영 복지사는 말했어요. 이건 어르신의 권리예요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 앞을 지나쳤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나오는 가족들. 엄마, 아빠, 아이들. 나도 한때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내와 함께 장을 보던 시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 이제는 혼자예요. 장도 혼자 보고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쪽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얗게. 조용히. 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궁금했습니다. 저는 대체 왜 살고 있는 걸까요? 자식들은 저를 원하지 않아요. 사회는 저를 짐으로 여기고요. 저 스스로도 쓸모없다고 느끼고.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득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도운 분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린 분들. 그분들에게는 제가 도움이 됐었지. 작은 위안이었어요. 아주 작은.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인생의 의미가 그것뿐일까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밤을 샜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얘졌어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보니 온 세상이 하였습니다. 눈이 많이 왔나 봐요. 밖에 나가기 싫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옷을 껴입고 나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눈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눈길을 걸었어요. 제 지팡이 자국과 발자국만이 눈 위에 남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제가 걸어온 길이 보였어요. 구불구불한 발자국들. 내 인생도 이렇게 구불구불했지. 똑바로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공원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눈이 쌓여 있었지만 손으로 쓸어내고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무들은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평화롭네. 이런 평화가 제 삶에도 찾아올까요?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추워서 손발이 얼얼했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미영 복지사였어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아, 복지사님. 산책 나오셨어요? 몸 괜찮으세요? 네,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이 복지사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생계급여 잘 나오고 있죠? 네, 잘 받고 있어요. 덕분에 많이 편해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얼굴색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겉모습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어르신,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보이지 않으시는데.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복지사는 예민했어요. 제 표정을 읽을 수 있나 봐요. 그냥 나이 들면 이런 생각들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제가 왜 살고 있나? 뭐 그런 것들요. 이 복지사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가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외로움이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외롭고 건강해도 외롭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어르신,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요? 어르신 덕분에 복지 혜택 받게 된 분이 벌써 10명이 넘어요. 그분들한테 어르신은 은인이에요. 그렇게까지. 정말이에요. 저도 감사해요. 어르신이 제 일을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이 복지사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조금이나마. 어르신, 추우니까 일어나세요. 같이 따뜻한 차라도 마실까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 복지사가 제 팔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함께 공원을 나와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어르신, 자주 연락하세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그래도 되나요?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이것도 제 일이에요. 찻집을 나왔을 때 눈은 그쳐 있었어요. 햇빛이 살짝 비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사님. 천만에요. 몸 조심하세요. 이 복지사가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혼자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의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봤어요. 눈 덮인 거리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차가웠어요. 세상도 이렇구나.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갑고 냉정한. 저녁이 됐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맛있게 먹었지만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10명 중 4명이 상대적 빈곤. 제 이야기였어요. 저도 그 통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가족 이야기. 저와는 너무 먼 세계였어요. TV를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봤어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매일 같은 고민이었어요. 경로당 가고 밥 먹고 집에 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미 있는 일일까요? 가치 있는 삶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고 내일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끝없이. 여전히 추운 겨울이구나. 그 생각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에필로그. 며칠 후 경로당에서 새로운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처음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처럼. 여기 앉으세요. 따뜻해요. 할머니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할머니가 도시락을 안 받으시더군요. 왜 안 드세요? 돈이 없어서. 여기는 공짜예요. 받으세요. 공짜요? 네,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몇 달 전에죠. 식사 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혼자 사시고 기초연금만 받으시고. 복지 혜택 받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미영 복지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덕분에 수급자 신청했어요. 박 씨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천만에요. 박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나눔의 빵 코너에는 여전히 빵들이 있었고 CCTV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 최 사장처럼, 김 검사처럼, 이 경찰관처럼, 이미영 복지사처럼. 저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추웠어요. 하지만 봄은 올 거예요. 언젠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번 달 수급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93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구나. 여전히 씁쓸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게 제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세금으로 나온 거라면 저도 언젠가 세금을 냈었죠. 30년 동안 택시 운전하면서 세금 냈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럼 이것도 제 권리일 수 있겠구나.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이미영 복지사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만난 할머니 신청 잘 됐어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문자를 보고 미소가 나왔어요. 언제 웃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쓸모가 있구나. 작은 깨달음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여전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내일도 경로당에 가야지.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작은 이유라도.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 마음도 여전히 춥고 세상도 여전히 차갑고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완전히 따뜻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어 죽지는 않을 정도의 온기는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를 나누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단팥빵 하나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자존심은 여전히 상하고 외로움은 계속되고 사회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극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최소한 생존은 할 수 있게 됐고 작은 의미라도 찾았으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고 완벽하게 행복하지도 않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여러분도 언젠가 저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으면, 경제력을 잃으면 누구나 저처럼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만약 길에서 저 같은 노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답은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도 이 추운 겨울을 견뎌내며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추운 겨울 속에서,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하루를 살기 위해서.